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감된 지 207일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국민들에게 사과 메시지를 전한 이 부회장은 곧바로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을 찾아 경영 복귀를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의 법인세를 최대 20%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대 플랫폼 기업을 갑으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됩니다. 개인들의 주식 거래가 늘면서 올 상반기 국내 증시에서 걷어들인 증권거래세가 사상 최대 규모인 5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막대한 세금에 걸맞은 투자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선두 주자들이 잇따라 거액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유니콘 기업 등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에서도 혁신적인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가석방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재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신용훈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서울구치소를 나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첫 기소되고 4년 6개월간의 세월을 정리하듯 굳은 표정으로 출소한 이 부회장은 심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다양한 여론을 의식한 듯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다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 잘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은 정부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고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허용해 준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의 복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도 높습니다. 미국도 필요하고 한국도 필요하고 필요한 사람은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해도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 지금 상황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빨리 복귀시켜서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도 중국한테 뭐 쫓기고 있다 뭐 어쩐다 그러는데. 이제 남은 것은 삼성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행보입니다. 이 부회장이 일선에 복귀하면서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증설과 대규모 M&A, 전장 사업의 확대 등 총수부재 기간 답보 상태에 있던 사업들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에 대한 큰 기대를 잘 알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초격차 경영에 시동을 걸겠다는 의지로 표현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 삼성그룹의 행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산업부 고영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 기자, 네. 이번 가석방 결정에 대해서 삼성그룹 내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 풀려났다는 것 자체에 안도하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미뤄졌던 중요한 의사 결정들이 이제는 좀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런 것에 이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이 부회장이 오늘 출소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만큼 이제 만반의 태세는 갖추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기업에서 총수가 있고 없고가 정말 그렇게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삼성에서 이루어지는 그 개별 사업부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업무 같은 경우에 거기 그런 의사결정까지 이 부회장이 직접 나서서 하는 경우는 드물죠. 드문데 이제 신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투자라든지 이렇게 삼성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의사결정에는 총수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예, 확실히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그다지 큰 결정을 내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부회장이 지금 결정해야 될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하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네, 현재 가장 시급한 거는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 신설입니다. 예. 지금 이제 미국이 자국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이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되게 중대한 기로에 놓인 상황인데, 어제 업계 1위인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규모 투자를 이미 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인텔도 업계 3위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를 해서 이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선언까지 한 상황입니다.
이제 파운드리 산업이라는 게 대표적인 장치 산업인데 한 번 경쟁에서 밀려나면은 그다음부터는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투자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19조 원을 들여서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을 짓겠다라고 이제 발표까지는 했는데 어디에 지을지 또 거기서 무엇을 생산할지에 대한 윤곽은 전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어쨌든 그 반도체 기업들에게 60조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투자 의사 결정이 선행이 돼야지만 그래도 이 지원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이 결정이 앞으로 빨라질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네. 파운드리 외에도 이 삼성이 잘하는 이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상반기에 삼성전자의 실적을 이끌었던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 이슈로 인해서 가격이 조금 이제 조정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네. 이제 업계에서는 이제 뭐 하반기에 인텔이 DDR5를 지원하는 이제 차세대 CPU를 내놓을 거기 때문에 수요는 견조하다 뭐 이런 이제 반박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뭐 이런 시장 상황까지 이 부회장이 이제 뭐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기술 격차를 통해서 시장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미국 마이크론이나 SK 하이닉스가 지금 176단 그 메모리 모바일용 낸드 플래시를 양산에 돌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의 그 초격차를 위협하고 있는데 이 부회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삼성전자는 뭐 우리는 단수 쌓기보다는 뭐 경제성이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을 하겠다. 일단 이렇게는 대응을 했는데 총수가 이제 복귀를 한 만큼 이런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반도체 외에도 지금 뭐 큰 투자가 진행되는 사업이 또 있습니까? 뭐 어떤 것들을 좀 예로 들 수 있죠? 네. 먼저 그 삼성 SDI가 추진하는 그 미국 배터리 공장 신설이 지금 이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경쟁사인 SK 이노베이션이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주요 이제 완성차 업체들과 손을 잡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업계에서는 삼성 SDI가 이번에 이제 미국 진출과 함께 세계 4위 자동차 회사 스텔란티스와 손을 잡고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제 2016년에를 이제 미국의 하만 인수를 끝으로 삼성전자가 M&A를 안 했었는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복귀를 한 만큼 앞으로 M&A를 다시 재개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구체적인 분야는 지난 컨퍼런스 콜에서도 밝혔듯이 인공지능이나 그다음에 전장 사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이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 상태이기 때문에 이 완전한 경영 복귀는 어렵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 쉽게 말해서 몸은 밖으로 나왔지만 그 징역을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징역을 살면서 기업을 경영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경영 복귀가 어렵다 이렇게 좀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법적으로 보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서 그 취업 제한을 적용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형 집행이 끝나는 내년 7월부터 5년간 삼성전자 등에 재직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제약을 벗어나려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법무부가 실제로 이 부회장의 취업 승인을 내줄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봐야 될까요?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의 사례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김 사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월 그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에 대표 이사직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다가 7개월 만인 지난해 10월에 법무부의 그 취업 승인을 받았고요. 당시 이제 법무부는 왜 취업 승인을 해줬냐면 김 사장이 삼양식품을 성장시킨 그 기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신사업 등에서 오너 일가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 사장은 최종적으로 올해 3월에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제 경영에 복귀를 했습니다. 삼성 역시 이제 이 부회장이 지금 신속한 의사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경영 복귀 시점을 좀 앞당기려면 이 부회장 측이 취업 승인 신청을 좀 빨리 하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이런 결정을 빨리 내려줄수록 좀 경영 복귀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의 경영이 사업에 기여하는 측면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좀 어필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조기에 취업 승인이 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이 부회장이 오늘 풀려났는데 첫 경영 행보는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 부회장이 3년 전에 집행유예로 풀려났을 때는 45일간 잠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네덜란드로 출장길에 올라서 거기 반도체 장비 제조하는 회사인 ASM을 만나서
이제 사업 협력을 논의를 했었죠. 그 예. 뒤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세계 각국을 돌면서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이번에도 일단 먼저 몸을 좀 추스르면서 이 사업 현안들을 좀 파악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낸 뒤에 비슷한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이제 관측이 좀 있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평택 사업장에 조성하고 있는 그 3캠퍼스 그런 건설 현장을 둘러보면서 반도체 생산 라인을 점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구인 을지로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신설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거대 플랫폼 기업을 이른바 갑으로 규정하고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문성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에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부동산 양도 차익, 투자나 임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법인 소득에 10%에서 최대 20% 세금을 더 물리겠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정부 독점, 가입자 근로자 희생 등 플랫폼 기업의 우월적 지위로 발생한 초과 수익에 추가 과세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추가 법인 세율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른바 플랫폼세, 디지털 서비스세를 신설해 부과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영국을 비롯해 일부 유럽 국가들이 도입을 추진하는 디지털 서비스세를 참고했습니다. 유럽과 상황이 다른 한국에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하는 것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미국계 IT 기업들의 시장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미국은 보복관세 부과 카드까지 꺼내며 디지털 서비스세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의 법인 세율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 높은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플랫폼 기업들에게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국가별 법인세 명목 최고 세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36개국 중 9번째로 평균보다 높습니다. 법인세 이 부분에서 징벌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과세하는 부분들이 그 형평성이 맞냐 다른 기업들하고 신중히 고려해야 될 그런 그 잣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규제에는 이 플랫폼 기업을 강제로 분할하거나 직원의 근무 시간을 강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부업으로 벌이를 늘리고 싶은 근로자들은 선택의 폭이 줄어들고 새벽 배송 같은 서비스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물론 이제 막 유니콘 기업으로 발돋움한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도 악영향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이어서 박승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을지로위원회가 독과점 플랫폼에 칼을 대겠다며 내놓은 건 강력한 기업 분할 명령입니다. 플랫폼 기업이 자기들 제품, 서비스에 특혜를 주거나 다른 회사에 불이익을 주면 이해상충으로 보고 해당 사업을 금지하거나 강제로 떼어낼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법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는 지난 6월 미국 하원이 가파 규제를 목적으로 발의한 플랫폼 독점 종식 법률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이 보고서에서 사업 효율성 저하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분석할 정도로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여기에 산업 간 경계가 흐려진 현 시점에 맞지 않고 규제를 위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소매, 유통, 물류, 택배까지 다 이제 일괄 서비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기능 하나를 이제 뭐 강제로 떼어내서 자회사로 만든다? 그러니까 또 시대착오적인 그런 것도 있고 아마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그 규제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들 것 같은데. 야간과 주말 근무 시간을 제한하겠다는 규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류센터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인권을 지키고 골목 상권을 보호하겠다는 건데 코로나19로 비대면 쇼핑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물류시설 운영 시간 제한으로 발생하는 배송 지연 등의 불편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갑니다. 물류업계에선 현장을 모르는 입법이라며 나아가 노동자들의 일할 자유를 빼앗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이미 안내를 하고 그거를 선택을 하게끔 하는 건데 그걸 제한을 해버리면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나는 내가 원해서 일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당연히. 플랫폼 기업 독과점 등 부작용을 막으려다 또 다른 부작용을 만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작정 규제하기보단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개인들의 증시 이탈을 막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외 통화긴축 움직임 탓에 증시 침체가 우려되는 만큼 그간 동학개미 덕에 걷어들였던 막대한 세수를 활용하자는 겁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상반기 코스피, 코스닥 등 국내 증시에서 걷어들인 증권세만 5조 5천억 원.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동학개미 열풍 덕에 정부가 예상한 올해 증권거래세를 반년도 안 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하반기가 문제입니다. 조기 테이퍼링 등 미국발 긴축 정책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데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가시화 등도 하반기 국내 증시의 주요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중국 정부 규제 역시 눈여겨봐야 할 주요 대목입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중국이 공산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기업들을 구도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이것이 단기적이보다는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증시거래대금은 1월 고점 이후 20조 원 중반에서 머무는 모습인데 코스피 거래대금은 지난 1월 24조 원에서 지난달 13조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투자자의 탁금은 60조 원에서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용거래 융자 잔고 증가세도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이렇다 보니 정부가 앞서 발표한 ISA 비과세 혜택 확대 등과 같이 동학개미들이 증시에 지속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장기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금세제 쪽에 좀 가입자 친화적으로 노후자금 준비를 좀 더 잘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좀 지원해 주는 것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하반기 들어 국내 증시를 둘러싼 불확실성 확대 상황과 맞물려 동학개미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이때 동학개미들의 국내 증시 이탈을 막고 장기 투자 유인을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속한 재건축 규제 완화가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집값이 다시 불안해지고 있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 공급에 힘을 실어줄 SH공사 사장 인선도 안개 속입니다. 그 사이 기대를 품었던 재건축 단지 주민들의 불만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후보 시절 오세훈 시장은 취임 일주일 안에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당선 이후 오 시장은 지속적인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건의했지만 국토부는 요지부동.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집값에 국토부는 시장 안정이 우선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연합회를 만드는 등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당장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건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듣는 것이 전부입니다. 최근 김연아 후보자가 낙마하는 등 SH공사 사장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도 주택 공급의 걸림돌입니다. 특히 여당이 대다수인 서울시 의회가 민간 주도 공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차기 후보 선정도 부담입니다. 택지 개발과 공급뿐만 아니라 주택 건설 그리고 공급 또한 개량과 관리를 통한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 향상에 있습니다. 민간 건설의 이윤 창출 극대화를 위한 마인드가 아니고 부동산에 대한 공적 마인드가 조금 많은 분이 SH공사 사장으로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 시장은 정책 동력 회복을 위해 이달 안에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 복지, 교육 등 서울의 향후 10년 청사진이 담기는데 주택 공급 확대에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오 시장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만큼 무리한 사업 추진보다는 다음 선거를 위해 재건축 확대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대선과 지방선거라는 두 개의 이벤트가 지나고 난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서울시 자체의 정책 추진에 우호적인 환경이 되어 있을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또 유휴부지 개발, 역세권 공일 개발 등 우선 서울시 역량만으로 가능한 주택 공급을 늘려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지구 지정을 하기가 지금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서울시의 공공부지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방안들을 한 번쯤은 고민해서 계획을 실행하는 이런 전략들을 이제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향후 5년간 정비사업으로 24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했던 오세훈 시장. 정부와의 공조는 막히고 시장의 신뢰는 잃은 상태에서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최근 스타트업 선두주자들이 거액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1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는 유니콘 기업 등극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에서도 예비 유니콘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혁신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산 관리로 시작해 생활 전반의 맞춤형 서비스로 범위를 넓힌 뱅크샐러드. 최근 기아로부터 모빌리티 협력을 하자며 100억 원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지난 4월 250억 원을 투자한 KT에 이어 대기업에게 두 번째 거액 유치에 성공한 겁니다. 덕분에 현재 진행 중인 시리즈 D 투자의 목표인 1,000억 원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순한 중고거래를 넘어 동네 커뮤니티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당근마켓에도 투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당근마켓은 최근 실시한 시리즈 D 투자에서 1,800억 원을 유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듀테크 기업인 리드와 푸드테크 회사인 쿠켓도 각각 2,000억 원, 320억 원의 시리즈 D 유치를 마무리했습니다. 시리즈 D 투자는 상장을 준비하거나 해외 사업을 확장하는 유망 기업에게 이루어지는 높은 단계의 투자를 말합니다. 유망 스타트업 수준을 넘어 사실상 1조 원의 가치를 평가받는 유니콘 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셈입니다. 이들 스타트업은 실적이나 규모 등 겉으로 드러난 자산보다는 미래 가치가 뛰어난 곳이 대부분입니다. 물리적인 실체가 없어도 영업권이나 산업재산권 등으로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른 기업은 매출이라든지 수익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좀 명확하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의 엣지 있는 자산이 무형자산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시대의 어떤 흐름에 맞게 무형자산에 사실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결국 기존에 없었던 혁신적인 플랫폼에 군침을 흘리던 대기업들이 돈을 싸들고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소프트뱅크 등 해외에서도 예비 유니콘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어 혁신 스타트업의 몸값은 갈수록 높아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금년도 경기 회복 속도 및 경제 성장 4.2% 목표와 관련해서는 이번 3, 4분기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네, 코로나 4차 대유행이 갈수록 그 심각성을 더해가면서 과연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당초의 흐름대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역시 이번 3분기가 관건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3분기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되느냐 경제 뷰포인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정치경제부 강미선 기자가 이 내용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강 기자, 네. 현재 이 정부나 한국은행 모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올해 4%대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켜질 수 있을지 관건은 역시 이 델타 변이가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여기에 달려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네, 4차 대유행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여파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네, 한국개발연구원은 2달 연속 코로나 확산세가 내수 회복세에 제약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는데요. 네, 자료 화면을 보시면요. 지난달에는 확산세가 한 달도 좀 채 되지 않았지만 네, 소비 심리는 지표상으로 빠르게 반영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자료 화면을 보시면요. 네, 게다가 기업들의 경기 전망 역시 떨어진 상황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실제 기업체가 느끼고 있는 체감 경기 상황을 조사한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심리가 나빠졌다는 건 그만큼 우리 경제 주체들의 어떤 경제 활동이 더 위축됐다 이런 얘기니까 실제로 이게 실물 경기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를 이제 지지하고 있는 게 수출이죠. 하지만 여기서도 이제 델타 변이가 악영향을 줄 것으로 이제 우려됩니다. 예. 델타 변이 확산에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중국 경제 성장률을 일제히 하향 조정에 나섰는데요. 이제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경제 위축은 곧바로 한국의 수출 기업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간 우리 경제의 효자는 수출이었는데 내수나 수출이나 전반적으로 이제 델타 변이 리스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4%대 달성은 성장률, 4%대 달성은 이제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네, 그래서 정부도 좀 이 부분을 경계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반면 또 비관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최소 4%대 성장률은 가능할 것이라는 보고 있는 시각들도 많은데요. 예. 3분기 다소 주춤하더라도 이미 기존까지의 성장세가 예상을 좀 뛰어넘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네, 한국은행은 이제 3분기 0.5%로 이제 떨어지더라도 4분기 1.1%를 달성하면 연간 4% 성장이 가능해 이제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또 2차 추경이 1차 추경의 2배에 이르는 만큼 연간 성장률 상향 효과도 0.1에서 0.2%포인트 이제 클 것으로 또 추정됩니다. 백신 접종과 이제 저희가 1에서 3차 유행을 좀 겪었잖아요. 예. 이러면서 또 학습 효과도 또 있고 이에 따라서 경제적 영향은 이전보다는 좀 더 제한적일 거라는 입장입니다. 정부도 이러한 한은의 입장에 이제 좀 거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은행이 그렇게 전망을 했다는 건 이제 4차 대유행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그런 분석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주 감염병 최고 전문가인 서울대 오명돈 의과대학 교수를 초청해 강연을 진행했는데요. 이제 이달 말 경제 전망 수정과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코로나 상황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기 좀 위해서입니다. 네. 젊은 층의 치명률은 0%대 수준이고 후유증도 낮기 때문에 2학기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는 이런 내용의 강연이었다고 합니다. 한은은 이달 말 올해 경제 성장률을 종전 4%에서 소폭 올리고 소비자 물가도 1.8%에서 2%대로 높일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를 올린다면 이제 한은의 금리 인상은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4차 유행 속에서도 오히려 성장률 상향을 모색하고 있다. 정말 예상보다 회복세가 좀 가파르다고 보는 모양입니다. 다만 이제 앞서서 얘기한 게 8월 초였나요? 지난주였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2,000명까지 확진자가 오르기 전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이에 이제 한국은행의 스탠스가 지금 최근에 이제 2,000명대로 올라선 뒤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성장률이 어떻게 나오냐는 결국에는 곧바로 이제 정부의 세수에도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하반기에 이제 우리 경제가 고꾸라져서 세수가 줄어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상반기 세수가 좀 더 거치긴 했지만 하반기에는 다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4차 대유행의 경기 회복 전망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달 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과세 이연을 추진하는 것도 하반기 세수 전망을 좀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예. 국회 예산정책처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하반기 소비 투자 심리 위축과 대외 무역이 이제 둔화될 경우 이제 소비세와 법인세를 비롯한 세수 감소가 있을 것이라고 또 분석했습니다. 지금 이 거리두기 강도를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소상공인들 피해가 예상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겠고, 그러면 이제 정부 피해 지원 액수도 자연히 더 늘어나는 수순을 밟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국가 이 재정 적자 문제 다시 또 심화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논란이 제기될 수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올해 피치를 좀 비롯한 3대 국제 신용평가사는 모두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을 우려했는데요. 심지어 이제 나랏빚을 우려하면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이제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부가 다음 달 중기 재정 운영 계획을 마련할 방침인데요. 이제 공연불에 그칠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제 고령화와 내년 대선까지 겹치면서 나랏빚 줄이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 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함께 논의하라라고도 말해 마지막까지 확장 재정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대 정부에서는 마지막 예산의 증가폭은 최소화했지만 이제 이번에는 가장 높은 폭의 이제 예산 증가가 좀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중부의 경우에 델타 변이 확산을 이유로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 이렇게 좀 제기가 나오는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또 고용 회복 얘기가 좀 강하게 들려오거든요. 델타 변이가 우리 성장률에 얼마나 피해를 주게 될지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한편으로는 봉쇄를 안 하면서 지금 1년 반 동안 경제를 유지해왔던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저력을 한번 믿어봐야겠습니다. 정치경제부 강미선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슈 키워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소식 뭐가 있을까요?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시죠. 인물정보에 개인 사업자 생겼답니다. 이 네이버가 포털 사이트 인물정보에 개인 사업자 직업군을 신설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처럼 법인이 아닌 이 사업체의 대표도 네이버 인물정보에 등재가 가능해졌습니다. 네이버는 이번 정책 변경에 한국인터넷자율기구의 검토와 자문을 거쳤는데요. 다만 유흥업소나 도박, 또 의약품 판매 같은 업종은 제외됩니다. 개인 사업자들이 포털을 통해서 자신의 정보를 공개한다면 조금 더 사업을 하기에 유용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반영이 안 됐던 개인 사업자가 새로운 직업군으로 포함됐다는 건 요즘 개인들의 창업이 특히 활발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말해주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도전 K창업기업 리그를 개최를 했는데요. 네. 이제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7,300여 팀이 몰렸습니다. 특히 그냥 영세 가게들이 아니고 IT 같은 기술 기반의 창업이 늘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올 1분기 기술 기반 업종의 창업 보시다시피 모두 6만 2천여 개로 1분기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창업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흐름을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취업보다 창업을 통해서 신화를 읽어가는 한국의 사례들을 외신들이 좀 조명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간밤에 블룸버그가 이 한국의 재계 판도 변화를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신흥 부자 엘리트들이 이 재벌을 제치고 속속 부자 사기권에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 블룸버그는 최근 한국의 최대 부호가 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의장, 또 쿠팡의 김범석 창업자, 그리고 크래프톤 장병규 창업자, 셀트리온의 서정진 명예회장을 언급하면서 한국 경제가 재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성장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포털 사이트의 정책 변화 그리고 외신들의 조명까지 우리 경제에서 창업가들이 급부상하고 있고 창업가 꿈나무들도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이들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기도 하죠. 이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다음 키워드 보시죠. 손해보고 되팔린 리복입니다. 이 스포츠 용품 제조사 아디다스가 브랜드 리복을 인수 15년 만에 되팔기로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아디다스는 리복을 미국 어센틱 브랜드 그룹에 25억 달러, 우리 돈 2조 9,100억 원을 받고 팔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6년에 샀을 때 가격은 약 30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하면 4조 1,000억 원에 달하니까 무려 1조 2천억 원이나 밑지는 가격으로 되판 셈입니다. 아디다스는 나이키와 경쟁하려고 리복을 인수했지만 결국 아디다스만 성공을 하고 리복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한때는 나이키, 아디다스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리복인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리복이 90년대에는 참 인기가 많았다라고 어렴풋이 좀 기억이 나긴 하는데요. 예. 이 2000년대 초 미국에서 에어로빅 붐이 사그라들면서 쇠락기를 겪었던 리복입니다. 그러다 아디다스 인수와 함께 피트니스 브랜드로 재도약을 꿈꿨는데요. 유명 브랜드나 셀럽들과 콜라보도 활발하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이 코로나 직격탄을 맞으면서 결국 또다시 실패를 맛보게 됐습니다. 재도약을 꿈꿨지만 운이 좋지 않았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는데 리복을 새로 인수한 미국의 어센틱 브랜드 그룹은 어떤 곳일까요? 미국의 브랜드 개발 유통 기업입니다. 예. 쉽게 이제 유행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파산 위기에 처한 브랜드들을 인수하면서 몸집을 키워왔는데요. 이 어센틱 브랜드 그룹은 재작년 미국의 의류업체 포에버 21을 인수하고 지난해에는 브룩스
브라더스와 JC페니의 경영권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회생 전문 기업이네요. 예. 그간 불운을 겪었던 리복 새 기업을 만나 부활에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예, 마지막은 미 진출 16년 만에 500만 대입니다. 이 현대차가 미국 진출 16년 만에 누적 500만 대 판매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 현대차는 미국 알라바마주 몽고메리에 위치한 미국 공장에서 이 알라바마 주지사 수석 보좌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500만 번째 차량인 산타크루즈가 모터쇼 형태로 공개가 됐고 차량 퍼레이드도 열렸습니다. 현대차가 미국 현지에 진출한 건 2005년입니다. 500만 대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예, 처음 100만 대를 찍은 것이 첫 진출 이후 5년 뒤인 2009년이었습니다. 이후 2012년에 200만 대, 2015년에 300만 대, 2018년에 400만 대를 돌파했고 이후 불과 3년 만에 500만 대 고지를 넘어선 겁니다. 엘라베마 공장은 한 해에 37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죠. 이걸 감안하면 그간 공장을 거의 쉼없이 굴려왔다는 말이 되겠는데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가 덮친 상황에서도 성과를 냈다는 점이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현대차가 미국에서 판매한 차 가운데 가장 잘 팔린 차는 역시 소나타였죠. 예, 역시 소나타였습니다. 이 소나타가 256만 대로 가장 많이 팔렸고 아반떼가 149만 대, 산타페가 91만 대, 투싼이 3만 대, 또 산타크루즈가 1,800대가량이 각각 생산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500만 번째를 기록한 산타크루즈는 이 투싼을 기반으로 개발이 돼서 우수한 연비와 성능을 갖췄다고 평가가 되는데 하반기 중 미국에서 본격 판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전기차와 자율주행 시스템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경쟁의 장이 열리게 될 텐데 우리 완성차 업체의 더 큰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슈 키워드였습니다. 직장인의 노후를 책임지는 퇴직연금이라지만 수익률은 고작 2%대에 불과합니다. 특히 개인이 투자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DC형이나 IRP 퇴직연금은 운용 전략에 따라 수익을 크게 높이는 것도 가능한데 전문가들은 그중에서도 ETF나 리츠를 활용하는 방식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정희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인 DB형과 확정기여형인 DC형으로 나뉩니다. DB형은 회사가 금융기관에 운용 지시를 내려 직원들의 퇴직급여를 운용하는 제도로 운용 성과에 관계없이 직원이 최종적으로 받는 퇴직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받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월 평균 급여가 1,000만 원이고 근속연수가 30년인 근로자는 3억 원의 퇴직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DC형은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계좌에 연봉의 12분의 1 이상을 일정 기간 동안 나눠 적립하고 개인적인 여유자금을 추가로 납입해 직접 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직접 투자하고 투자 결과 역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만큼 적극적인 운용을 필요로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DB형과 DC형은 회사 단위로 가입하는 반면 IRP는 본인이 직접 금융사를 통해 가입하는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연간 1,800만 원 내에서 납입이 가능하고 직장을 옮길 때 기존 직장에서 받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아 운용할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과 IRP의 경우 투자자들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해야 하는 만큼 투자 상품 선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가입자들의 경우 퇴직연금을 통한 ETF 투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실제 퇴직연금 계좌를 통한 ETF 투자에 대한 관심은 여느 때보다 뜨거운 상황. 실제 국내 대형 증권사들의 퇴직연금 계좌 내 ETF 잔고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지난해 말 대비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퇴직연금을 통한 ETF 투자의 장점으로는 우선 절세 혜택이 꼽힙니다. 배당소득세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걸 이제 퇴직연금 계좌로 투자했을 때는 세금이 다 이연되고 나중에 이제 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소득세에만 부과되는 그런 세제적인 측면이 있는데 절세 효과와 더불어 퇴직연금 자금이란 측면에서 강제적인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10년, 20년 이상 묻어둘 돈이기 때문에 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적인 장기 투자의 장점이 있고 적립식으로 투자했을 때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보고 고민해서 이제 투자했을 때 훨씬 더 성과가 좋을 수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이 장기 투자 자금인 만큼 우량주 또는 중장기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ETF 테마가 적합한 투자처라고 조언합니다.
일단은 이제 그 퇴직연금 투자라고 하면은 가장 큰 특징이 장기 투자잖아요. 장기 투자여서 우량주 투자, 그 다음에 글로벌 혁신 기업 투자, 그리고 장기 트렌드에 글로벌 장기 트렌드에 투자하는 그런 이제 테마형 투자, 이게 세 개가 주된 투자를 이루고 있어요. 은퇴 시점이 머지않았거나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원한다면 퇴직연금 계전의 리츠 투자도 효과적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내 대형 증권사들의 퇴직연금 계전의 리츠 잔고 역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연초 대비 2배가량 급증했습니다. 리츠의 경우 수익금의 대부분을 배당금으로 분배하는 만큼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리츠의 경우 이제 투자 가능액의 90%를 이제 배당을 해야만 법인세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금 배당으로 쏘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리츠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4%, 6%의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다른 자산 대비해서 배당 수익이 아주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리츠의 주 수입원이 배당인 만큼 배당 수익에 대해 매번 세금이 부과되는 일반 계좌와 달리 퇴직 시점까지 세금 이연 효과가 있는 퇴직연금 계좌를 이용한다면 안정적인 재투자 효과도 기대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퇴직 계좌는 세금 안 떼거든요. 퇴직 안에서는 자금 계속 있으면서 다른 상품 또는 리츠에 재투자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반 투자하는 리츠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고요. 이게 10년, 20년, 30년 중장기적으로 과세되지 않고 이 자금들이 이렇게 재투자되기 때문에 이게 누적되면서 복리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은 리츠는 퇴직연금에 최적화된 상품입니다. 다만 리츠와 ETF 모두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 아닌 실적 배당형 상품인 만큼 퇴직연금 계좌 내에서 70%까지만 투자 가능하다는 점과 더불어 리츠는 한 종목당 30% 넘게 투자할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단순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부모와 함께 생활 속에서 금융을 배우는 어플리케이션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 습관을 분석해주고 건강한 금융 활동을 추천하는 기능도 갖췄습니다. 문성필 기자입니다. 아이가 앱을 열고 엄마에게 설거지를 하겠다며 아르바이트비를 요청합니다. 엄마는 앱에서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쌓인 돈은 아이가 저축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력의 대가로 받은 돈을 어떻게 쓸지 아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엄마가 돈을 하나씩 주니까 재밌고 또 내가 쓰는 돈이 얼마가 있는지 나오니까 정말 재밌어요. 가치 모으기 기능이 있던데 그 기능으로 아이에게 이자의 개념이나 저축의 중요성도 알려줄 수 있어서 앞으로도 잘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은행은 아이 때부터 건강한 금융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체험형 금융 플랫폼 아이부자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앱은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이 직접 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개발됐습니다. 하나은행과 거래하지 않더라도 본인 명의 휴대전화만 있으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모으기, 쓰기, 불리기, 나누기 등 금융 기능을 비롯해 MBTI, 경제상식 퀴즈 등 금융 역량 개발도 가능한 구조입니다. 자녀의 금융 습관을 분석해주고 최적의 금융 활동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금융교육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는 시대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래 고객인 Z세대에게 더 쉽게 다가가고자 디지털 기반의 체험형 금융교육 플랫폼인 이번 앱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은행 등장 등으로 미래 고객인 Z세대를 사로잡기 위한 은행권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는 상황. 하나은행은 최근 아이부자 앱을 개선하는 등 체험형 금융교육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네, 차트로 보는 증시 시간 증권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휴가 갔다 왔더니 시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번 주 너무 힘든 장이었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죠. 네, 이번 주는 코스피가 3,2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3,117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약세를 꼽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 삼성전자가 8만 원대에 좀 안착을 하면서 개인들이 좀 기분 좋은 장세였는데 이번 주 내내 하락을 하면서 74,400원 연중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
가석방 됐는데 주가는 좀 따라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에 이 부회장 가석방 기대감에 사실 주가가 좀 상승을 하다가 가석방 결정 이후로는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예. 또 SK 하이닉스도 지난주 후반, 지난 5일부터 6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어제 10만 원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반도체 수급 우려가 좀 과도하다라는 전망이 작용하면서 오늘은 장 마감을 앞두고 반등을 했고 1% 오른 10만 1,5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예, 우리 증시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두 기업이 이렇게 타격을 받으니까 좀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왜 이렇게까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외국인들이 반도체주를 계속해서 팔아치우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지난주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3조 2천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SK하이닉스는 1조 8천억 원을 팔아치웠고요. 코스피가 약 7조 정도 팔았는데 대부분이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팔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 외국인의 그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주가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 지금 보시다시피 정말 거세게 팔고 있는 장입니다. 반도체 업황 우려 때문일 텐데 또 외국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더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11일에 모건 스탠리에서 발표를 한 보고서를 좀 보시겠는데요. 예. 제목이 메모리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좀 역시 추운데요. 네.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좀 하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도 SK하이닉스는 지금보다도 낮은 수준인 8만 원으로 제시를 했고 삼성전자도 8만 9천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예. 역시 다음 날 모건 스탠리가 내놓은 리포트에서는 같은 이유로 미국의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의 투자 의견도 하향 조정을 하고 목표 주가도 105달러에서 75달러로 낮춰 잡았는데요. 마이크론은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음으로 디램 반도체 3위 업체입니다. 혹시 마이크론의 주가도 최근 5거래일간 14%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예, 자 디램 가격 하락에 따른 반도체 업종 약세가 우리 시장에 좀 타격을 크게 미친 모습입니다. 좀 면밀하게 좀 상황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정리는 또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일정 한번 살펴볼까요? 네, 다음 주는 이 8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좀 시장 경계감이 높아지는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잭슨홀 미팅은 오는 26일에 열리는데요. 이때 미 연준의 주요 정책 발표가 예상되는데 주목할 것은 역시 테이퍼링 조기 시행 여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예. 이 발표를 앞두고 이 다음 주 우리 시장도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 조금 불안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조기 테이퍼링 시행에 대한 목소리들 연준 내에서도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나 대부분의 의원들은 이 테이퍼링 시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때문에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이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좀 시작을 하고 연말쯤에 발표하고 내년 1월에는 실제 테이퍼링이 시작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연준 위원 내에서 대표적인 매파로 분류되는 캐플런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가 최근에 인터뷰에서 테이퍼링 10월에는 좀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말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탄탄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댈러스 총재는 다만 올해 FOMC 표결권은 없기 때문에 좀 이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좀 지켜봐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이퍼링과 관련한 가장 강경한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8월 잭슨홀 미팅까지는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예, 사실 뭐 댈러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그간 꾸준하게 이런 의견들을 어필해 왔으니까 좀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미국 경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 좀 주목을 받았던 미국의 경제 지표 몇 가지 차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7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전월과 비슷한 5.4%로 나왔는데요. 지난 2008년 8월 이후 최대폭이었던 6월과 같은 수준입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어서 지난주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보면요. 3주 연속 감소를 했습니다. 전주 대비 13,000건 줄어든 37만 5천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 고용시장 역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지표들만 봤을 때는 좀 테이퍼링 시기가 빨라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아직 연준 위원들 입에서는 아직이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테이퍼링 시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한가 봅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듯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5%대 상승을 했지만요. 좀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또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의 경우에는 전월보다 상승폭이 좀 둔화됐습니다. 그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됐다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테이퍼링 시기에 대한 입장이 좀 엇갈립니다. 8월 잭슨홀 미팅이 아니라 9월 FOMC 회의에서 이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실적도 그렇고 경제 지표 이벤트들도 큰 것들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어요. 지금 물가 우려가 좀 완화됐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 관련된 이슈가 나올 확률이 좀 낮아진 것 같아요. 오히려 9월 FOMC 회의에서 나올 확률이 높아서 예, 이렇게 어쨌든 잭슨홀 미팅보다는 9월 FOMC에서 거론될 확률이 높다. 그러면 테이퍼링에 대한 리스크도 9월까지는 좀 안고 갈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얘기인데요. 우리 시장 지금 보면 외국인 매도세가 거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떨까요? 네,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는 좀 전망하기 쉽지는 않은데 대부분 좀 쉽게 추세적인 매수세로 돌아서긴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직접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PC 디램 가격 하락이 이런 외국인 매도를 좀 자극한 건 사실이고 이 와중에 또 뭐 그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수급적으로 좀 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건 좀 맞는 것 같아요. 잭슨홀 컨퍼런스 이후에 뭐 테이퍼링이 우리 좀 공론화되고 그때 뭐 우리 거시 환경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되면서 주식시장은 다시 한번 좀 반등하지 않을까 싶고 그때 되면 외국인 수급도 좀 개선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워낙에 반도체 경기 의존, 산업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반도체 경기 둔화되면 전체 산업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확진자 수도 계속 좀 더 늘고 있는 상황이고 내수도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일단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펀더멘털하게 영향을 주고 있고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뭐 위안화가 계속 좀 약세인 점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 환율에는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 좀 환율이 계속 좀 약세가 되면 외국인 자금 지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다음 스텝은 테이퍼링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권부 지수희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